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2자간에 이어서 3자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C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 A하고 B하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사자는 A와 B입니다. 매도인은 A고요. B가 매수인입니다. 계약금도 중도금도 잔금도 전부 다 누가 B가 A에게 주는 겁니다. 자, 잔금 주면 등기는 당연히 이제 B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등기는 누구 앞으로 넘어왔냐면 C 앞으로 넘어왔어요. 그 전에 B하고 C 사이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겠죠. 뭐라고 합니까? 친구, 내 말 좀 들어보지. 내가 이번에 땅을 샀는데 내 앞으로 등기하기가 곤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등기만 네 앞으로 좀 해주면 안 되겠니? 하고 B하고 C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거죠. 네,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A의 협력을 받아서 등기는 누구 앞으로 넘어갔느냐? C 앞으로 넘어갔어요. A는요, B, C 간에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겠죠. 거래는 누구하고 했는데? A, B 간에 했는데 등기는 누구 앞으로 넘겼으니까? C 앞으로 넘겼으니까 A는 명의신탁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공부한 내용 그대로 또다시 대입시켜 봅시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얘가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 물권 변동 효력은 무효예요. 네? 무효. 따라서 소유권은 원매도인 A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네,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A한테 있어요. 자, 그런데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 있나요? C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그래서 C 앞으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C가요, 자신의 앞으로 등기가 됐다는 걸 기하해서 제3자 D에게 홀라당 팔아먹었습니다. 이때 D는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물권 변동의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D는 권리를 취득한다니까요. 그렇죠? 악의 매수인여도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D가 마찬가지 C의 배명에 적극 가담했을 때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신탁자, 수탁자를 구분해 봅시다. 시킨 사람은 누구예요? B가 신탁자예요. 등기받는 수탁자는 그렇습니다. C입니다. 만약에 C가 홀라당 팔아먹어버렸으면 열받은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책임 물을 수 있겠죠. 네가 뭔데 내 거 팔아먹었어. 횡령죄 물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안 팔아먹고 C가 등기를 가지고 있어요. C가 등기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 끝났다. 친구야, 내 앞으로 다시 등기 넘겨줘. 그래서 C가 B 앞으로 등기를 넘깁니다. 그렇다면 남들은 알 수 없어요. A에서 C로, C에서 B로 자연스럽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마찬가지 C가 B 앞으로 등기전을 거부합니다. 싫어. 배째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니까 무효인 명의신탁의 해지를 이유로 바로 등기를 가져갈 수는 없어요. 바로는 안 돼요. 그러나 뭐는 가능하냐면 A, B 사이의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따라서 B는 누구한테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매도인 A한테는 주장할 수 있다니까요. 소유권 넘겨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등기가 누구 앞으로 가 있나요? C 앞으로 가 있어요. 따라서 등기를 말소에서 회복해서 넘겨주면 됩니다. 따라서 B는 A를 대위하여 C로 넘어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등기를 가져올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역시 이 과정에서 등기 말소를 구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계약명의신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계약명의신탁은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자, 그리고 C가 있습니다. 이 B라고 하는 자가 거래 과정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외형상 드러나지 않아요. 자, B가 누굽니까? 청와대 고위공직자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동창한테 명의신탁 약정을 맺습니다. 친구야, 내 말 좀 들어봐라.
저 땅을 사고 싶다. 저 땅이 신도시가 들어설 것이다. 지금 사놓으면 나중에 땅값이 50배, 100배 튄다. 응? 그런데 내가 나설 수가 없어. 내가 땅을 사면 다 눈치를 채버린단 말이야. 그러니 너가 그 땅을 사가지고 너 앞으로 등기를 좀 해다오. 돈은 내가 줄 테니까 네가 사가지고 등기는 네 앞으로 해다오.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고요. 자금까지 대줬다 그 말입니다. 응? 얘가 시키는 자 신탁자입니다. 얘는 수탁자예요. 자, 그래서 C라고 하는 자가 땅 임자 A씨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등기는 누구 앞으로 넘어가나요? C 앞으로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등기는 C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공부한 내용 그대로 명의신탁 약정은 이 경우에도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고 얘가 무효니까 원래는 등기도 무효,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명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네? A는 지금요 B의 존재 여부를 몰라요. 누구만 알고서 거래하나요? C만 알고서 거래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요.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 되고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몰라요. 알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등기 유효예요. 유효. 물권 변동의 효력은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때 C가 D한테 팔아먹은 것은요 유효한 권리자가 팔아먹은 거기 때문에 D는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C는 유효한 권리자니까 팔아먹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B는 C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계약명의신탁입니다. 나온 김에 실명법의 내용이 나와서 계약명의신탁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맨 밑에 94쪽에 써졌죠. 배우자, 그리고 종중, 그리고 종교단체, 이 경우는 특례가 인정돼서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입니다. 단 무조건 유효가 아니고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때만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에 보시면 대리인과의 계약이라고 뭐라고 쭉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대리인과의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A가 있고 B가 있고 갑이 있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매도하려는 자고 B는 매수하려는 자고 갑이라고 하는 자가 중개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A가 바빠요. 그러면은요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어요. A-라는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또는 B도 마찬가지로 B가 바쁘면 B-라는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어요. 이때 개공사 입장에서는 누구를 더 신경 써서 확인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돈을 주는 쪽 대리인입니까? 돈을 받아가는 쪽 대리인입니까? 돈을 받아가는 쪽 대리인. 매도 대리인이 진짜 대리인인가 여부를 좀 더 신경 써서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대리인이요 찾아왔어요. 자기가 A를 대리하여 그 부동산을 처분한대요. 그렇다면 진짜 대리인인가 아닌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뭘로 확인하셔야 돼요? 현재 대리인 여부는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하죠. 법정 대리인 여부하고 임의 대리인 여부. 임의 대리인 여부는 뭘로 확인하세요? 그렇죠? 늘 하는 거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 여부는 뭘로 확인하실까요? 한마디로 공부다. 어떨 때는 기본증명서, 어떨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렇죠? 어떤 때는 후견 등기상 증명서 같은 공부를 통해서 법정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공부를 통해서 법정 대리인이 김계동이라는 걸 확인하셨어요. 찾아온 사람이 김계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일치 여부는 민증 까보세요 해서 일치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임의 대리인 여부는 뭐를 통해서?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 그런데 말장난할 때 법정 대리인 여부를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리제도의 뭐 이런 것들은 다 민법에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서 볼까요? 거기에 가족관계 등록제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기본증명서 등등인데 참고로 124쪽에 가서 보시면 가족관계 등록제도라는 게 나옵니다. 잠깐만 한번 볼까요? 124쪽에 가서 보면 호적부가 이제 없어졌어요. 호적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대신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옛날 호적부는 말 그대로입니다. 호적부는 서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는 이름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뭐 서류가 있는 게 아니고 전산으로 내용을 관리하는 거예요. 옛날 호적부 등본, 초본 이렇게 발급받았지만 지금은 그 증명 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가 나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뭐 혼인증명서, 입양자 증명서 또 하나 더 있는데 증명서 형태로 발급을 받는 거예요. 개인에 관한 기본적 현황은 기본증명서를 보셔야 돼요. 성명, 국적, 생년월일, 개명했는가 하여튼 개인에 관한 기본 정보는 기본증명서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경우 친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혹시 한정치산자는 아닌가, 금치산자는 아닌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본증명서를 통해서, 가족관계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혼인, 입양, 친양자 증명서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원위치에서 96쪽으로 갑니다. 96쪽에 가서 보시면 뭐가 나오나요? 96쪽에 사례라고 해서 일상가사 대리행위라는 게 나오죠. 지금 보니까 대리인 여부는 인감이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확인하신다고 그랬어요. 너 누구니? 그랬더니 너 누구니? 저 대리인입니다. 그래, 대리인이라는 걸 입증해봐라. 그때 위임장을 빼서 보여줍니다. 위임장에 보니까 부동산의 표시, 봉천동 몇 번지 토지에 대해서 매매에 관한 일체 권한을 누구한테 줍니다. 뭐 이렇게 쭉 써져 있어요. 그리고 도장이 찍어져 있고, 이 도장은 인감도장이어야 되고, 이 인감도장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근데 요즘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을 하곤 합니다. 인감증명서 제도하고 뭐 비슷한 건데 본인 서명 사실을 확인하시면 돼요. 미리 동사무소에 본인 서명을 등록하고 그거 확인서를 끊어오면 됩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부분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니 그랬더니 남편이래요. 누구니 그랬더니 와이프랍니다. 부부 사이에는 일상가사, 가정 공동 생활하는 부부 사이에는 혼인 생활에 필요한 일상의 가사 업무에 대해서는요, 가사는 서로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어요. 자, 따라서 남편이요 일상가사 관련해서 어떤 채무를 부담하면 그 부인도 연대의 책임을 집니다. 또는 부인 뭐 일상가사하고 관련해서 채무를 부담하면 남편도 연대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부동산을 와이프가 처분합니다. 이런 건 일상가사라고 보지 않아요. 자, 따라서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부동산을 와이프가 처분하겠다고 찾아왔다. 이때는 둘의 관계가 부부인가만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네? 그걸로는 안 된다고요. 그건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 벗어나는 행위예요. 따라서 대리권 수요 사실을 따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리권 수요 사실은 뭘로요? 위임장으로 확인하셔야 되고, 위임장에는 뭐가 첨부돼야 되고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권 수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실무 시험과 관련해서는 뭐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일상가사 대리권이 뭔지 이런 것들은 천년만년 가도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참고하시라고 써놓은 것들은 그냥 읽어만 보시고, 아하, 부부 사이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지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다. 부부 여부 확인만 갖고는 안 된다. 대리권 수요 사실을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그 밑에 보면 4번 매매 중개 시 개공사의 의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중개했을 때 개공사가 지킬 의무. 그래서 보니까 우리 법령편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쭉 써져 있습니다. 중개가 완성되면요 줘야 되는 게 있어요. 뭐 줘야 돼요?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설정증명서면 이런 것들을 파일에 담아서 같이 주는 겁니다. 그걸 줘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별건 아니고요. 자, 이어서 그 가로 5번 손해배상 책임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어요. 앞에 법령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안 하고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98쪽 매매계약 중개 시 개공사의 보수입니다. 보수도 지난번에 대충 했지요. 그런데 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복습 차원에서 잠깐만 확인해 볼까 합니다. 자, 복습 차원에서 잠깐만 확인해 봅시다. 지금 개공사가 받는 돈에는 두 가지 돈이 있어요. 하나는 중개 보수. 옛날에 중개 수수료라고 했다가 지금은 중개 보수로 바꿨어요. 잘 바꿨어요. 그렇죠? 중개 수수료라는 뉘앙스하고 중개 보수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좀 다르죠. 중개 보수가 좀 고급져 보이지 않나요? 중개 보수. 그러면 어떤 전문 직업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뭐 이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중개 수수료 그러면 마치 틀에 박히고 일상적인 루틴한 업무를 처리하고 받는 돈 이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우리가 뭐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받을 때 돈 냅니다. 수수료 낸다고 그러죠. 수수료. 네? 그건 뭐 정해진 일정한 틀에 박힌 일이잖아요. 근데 이 중개업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늘 물건도 다르고 권리관계도 다르고 고객도 다르고 위험 요소도 다르다니까요. 그걸 분석을 해서 적절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알선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수수료 개념보다는 보수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이번에 중개 보수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중개 보수하고 실비 두 가지 돈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 중개 보수에 대해서 써졌습니다. 중개 보수는 중개 완성에 대한 대가죠. 거래를 성사시킨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했어도 성사를 못 시키면 돈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대충 했는데 훌러덩 성사가 되면 보수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중개 보수는 어떻게 받냐면 단독 중개의 경우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균분해 받는 게 아니라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을 단독 중개했을 때는 각각 1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수받는 방법에는 정액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정율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순가로 보수를 받을 수도 있겠죠. 네? 정액제는 말 그대로 일정한 금액 이거 팔아주면 무조건 얼마 줄게요 라는 게 정액제입니다. 정율제는 금액에 비례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받는 거죠. 현재 우리 중개보수는 뭐죠? 정율제 비율에 상응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정액제로 갈 수도 있죠. 단 정액제로 갔을 때 그 금액이 정율제보다로 산정한 금액보다 높아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순가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금액이 초과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초과된 금액이 전액 중개 보수로 기속되는 형태입니다. 순가 중개 계약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순가 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초과해서 받으시면 안 되죠. 순가 자체가 당연히 위법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받는 돈이 정율제로 계산한 금액보다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보수는 어떻게 받나요? 보수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공부하셨을 거예요. 중개 보수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뭐하고 뭐로? 주택과 주택 외로 각각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그때 공부하실 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라고만 공부했냐면 주택에는 두 눈 딱 감고 1000분의 9 범위 안에서 협의로 정한 금액을 보수로 받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가 새로 신설이 됐나요? 98쪽 왼쪽 날개에 보시면 주택 외가운데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게 새로 신설됐다. 네? 주거용 오피스텔은 거기 보면 85제곱미터 이내여야 됩니다. 그러시고 목욕시설, 그렇죠? 화장실, 전용 입식 부엌 이런 걸 갖춰야 됩니다. 이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부르고 그거는 마치 주택처럼 받아요. 매매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 범위 안에서 협의 결정합니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이어도 85제곱미터가 넘는다랄지 그런 경우에는 1000분의 9 범위 안에서 협의로 정한 금액을 보수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만 여기서는 정리해놨네요. 자, 그리고 당사자 간 체결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 그러면 당사자 간 체결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어요. 그렇다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때는 반드시 원인을 따져보시라고 그랬죠. 원인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깨졌니? 당사자 귀책으로 깨졌으면 보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개공의 귀책으로 깨졌어요. 그러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따라서 말을 만들어 봅니다. 당사자 간 체결된 거래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거래가 없던 것과 같으므로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X. 무효 취소 해제의 원인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원인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실비라고 하는 돈이 있습니다. 실비는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실비는 실제로 들어간 비용입니다. 실비가 독립한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어요. 실비는 두 가지 종류 실비가 있어요. 하나는 권리관계 확인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입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이전 의뢰인에게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 현실의 경우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갑이 중개합니다. A가 매도인, B가 매수인입니다. 한 번 더 현장 가보시고 한 번 더 공부 확인해 보세요라고 쪼르는 사람은 누굴까요? B예요, B. 그렇죠? 네? B가 쫄라서 갑이 현장 가보고 그러잖아요. 얼른 생각하면 권리관계 확인 활동 소요된 비용은 매수 임차 의뢰인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받았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우리 법령에서는 권리관계 확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A의 물건을 팔아주기 위한 일종의 영업비용으로 봅니다. 일종의 영업비용으로 봐요. 따라서 누구한테 받는다? 누구요? 매도, 임대 의뢰인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에게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입니다. 예치제도라고 하는 거 공부한 적 있었죠?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예치제도. 자, 지금 예치 관련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보증보험회사에 찾아가서 그 계약금 등의 지급보장으로 한 조치로서 보증을 설정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이때 보험료가 발생하는데 보험료 등의 비용은 실비는 누구한테 받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 예치제도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자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예치 관련 실비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를 주의하셔야 돼요? 말장난을 주의하셔야 돼요. 몰아가면 안 되겠죠. 또는 반대로 가면 안 되겠죠. 예컨대 권리관계 실비는 취득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X. 또는 두 개를 묶어놓고 모든 실비는 이전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99쪽에 가시면 뭐가 있나요? 중개보수 지급 시기라고 하는 게 있죠. 중개보수 지급 시기입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으로 정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그 안에 박스 안에 조문 있죠.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로 합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지금까지 별말이 없다가 새로 생겼죠. 그래서 2014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법 개정이 되면서 새로 신설된 내용인데 약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흔히 말하는 잔금 지급일 날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어서 99쪽에 가서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거래 신고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모르고 깜빡 잊고 거래 신고를 이제 하네요. 자, 거래 신고 제도는 간단하게만 우리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간단하게만 정리되어 있으니까 역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우리 법에 포함되어 있던 실거래가 신고 내용이 분리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서 독립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보통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조문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조문입니다. 자, 이런 말이 써져 있죠. 거래 당사자께서는 조문에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는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렇습니다. 실거래 가격증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신고하냐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어떤 신고하냐면 공동으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공동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공동신고인데 일방이 거절하면 어떻게? 상대방이 단독 신고는 못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죠. 공동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부하면 단독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신고가 들어가면은요, 신고 필증이라고 하는 걸 줘요. 네? 신고 필증을 즉시 줍니다. 필증을 받으시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봐요. 네? 신고 필증을 받으시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 이것부터 잠깐 알아봅시다. 지금 토지나 아파트 등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가 신고를 하셔야 돼요. 노무현 정부에서 2005년도에 법을 정비를 해서 2006년도서부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이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잘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관련 세제가 완전 뒤죽박죽 개판이었습니다. 전부 다 실거래가 중심으로 법 세금 체계를 정비하자.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또한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토지랑 건축물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요,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그 등기 신청의 원인이 되는 계약서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매매를 통해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다. 그렇다면 그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다가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의 원인이 되는 그 매매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한 방 찍으셔야 돼요. 그 도장을 거민도장이라고 해요. 누가 찍었냐면 부동산 소재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거민도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거민도장이 찍어진 계약서를 거민계약서라고 불러요. 그리고 등기 신청할 때 거민계약서를 등기원인 증명서문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다시요. 옛날에는요, 아파트 매매로 샀다, 토지를 매매로 샀다, 앞으로 등기해야 되겠죠. 등기 신청할 때 등기소에 뭘 갖다 낸다? 거민도장이 찍어진 그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 증명서문으로 갖다 내야 돼요. 거민도장 안 찍어지면 등기 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매매 같은 경우에는요,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필증을 주고 이 필증이 도장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등기 신청할 때 지금 이제 뭐를 내요? 매매계약서하고 필증을 갖다 내시면 돼요. 네? 등기원인 증명서문으로 매매계약서하고 필증을 갖다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거래가 신고하고 필증을 받으시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보니까 따로 거민도장 안 찍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께서는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업자, 개공사 안 끼고 둘이 직거래 하셨어요. 직거래 하셨으면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고 하는 서식이 있어요. 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가 있어요. 이 신고서 내용을 다 채우셔요. 그리고 공동신고한다 그랬죠. 이 공동신고의 의미는 둘 다 서명 또는 날인하세요 그 말입니다. 네? 공동신고의 의미는 둘 다 뭐 하라고요? 서명 또는 날인한다 그 말이에요. 제출은 꼭 둘이 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제출은요 일방이 하시면 돼요. 뭐 얼마나 무겁다고 둘이 들고 갑니까? 제출은 일방이 하시면 됩니다. 공동신고 의미는 뭐다? 둘 다 서명 날인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또는 날인입니다. 민날인 아닙니다. 그런데 매도인 A가요 서명 날인을 거부합니다. 아니 이렇게 신고하면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싫어요. 나 협조 못하겠어요. 거부합니다. 거부하면 단독 신고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매수인 B가요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 신고할 때는요 신고서에다가 사유서 첨부하시고 계약서 4번을 첨부하셔서 단독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당사자 공동 신고 의무입니다. 둘 다 서명 또는 날인해서 이걸 갖다 내시면 돼요. 누구한테 갖다 내시냐고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신고법에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되겠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과 신고법에서 등록관청은 달라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관할 시군구청장이거든요. 근데 신고법에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에요. 매도인 A는 강남구 살고 이 양반은 서초구 살아요. 그런데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토지가 어디에 있는 토지냐면 전라남도 해남에 소재한 토지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신고해야 된다? 해남 군수한테 신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멀어. 언제 해남까지 가? 서울에서. 너무 멀어. 땅끝. 그러시면 뭐로도 가능하나요? 전자문서로도 신고할 수 있다고요. 네? 인터넷 신고가 가능해요. 인터넷 신고. 신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겠구나. 방문 신고. 직접 가서 이거 내면 돼요. 근데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니까요. 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입력해서 엔터키를 치시면 됩니다. 단 이때는 서명 날인은 뭘로 해야 될까요? 전자인증으로 하시면 되겠죠. 공인인증서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구나. 자, 그렇습니다. 거래 당사자께서는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입니다. 여기서 부동산 등이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부동산과 실물 부동산과 권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실물 부동산과 권리예요. 원래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는요. 권리 매매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권리를 추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동산이라면 토지와 건축물입니다. 주의하실 게 임목과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실거래가 신고무가 없다는 점이에요. 중개 대상물에는 속하지만 실거래가 신고 의무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인데요. 모든 권리가 아니라 딱 두 가지 권리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사격 승인을 얻어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흔히 말하는 주택법상의 분양권입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흔히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합니다. 도정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흔히 말하는 도정법상의 입주권, 이렇게 부르는 것들입니다. 모든 권리가 아니라 두 가지 권리입니다. 주택법상의 분양권과 도정법상의 입주권이에요. 이 두 가지 권리 매매 계약입니다. 토지, 건축물, 그리고 도정법상의 입주권, 주택법상의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거래 신고를 하셔야 돼요. 무슨 계약이라고요? 매매라고 했어요. 소유권의 이전을 가져와도 증여계약, 교환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임대차, 전세, 저당권 계약 아니에요. 판결이나 조서로 소유권 이전을 가져와도 아니에요.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로 소유권 이전을 가져옵니다. 아니라고요. 오로지 뭐라고요? 매매라고 하셔야 돼요. 오로지 매매입니다. 매매. 매매 대신 소유권 이전 계약 이렇게 불러도 안 돼요. 매매.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체결일입니다. 기준일은 체결일. 얼마죠? 60일입니다. 60일이네. 옛날에 처음에 만들 때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30일은 억하면 지나가 버려요. 너무 법을 위반한 자가 많아져서 안 되겠다. 좀 여유를 주자. 60일입니다. 체결로부터 60일 이내. 실제 거래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실거래 가격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중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부동산 소유자에 관할 신구청장에게 공동 신고하셔야 돼요. 신고서 갖다 내시면은요, 담배 한 대 피고 오면 바로 담당 직원이 필증을 작성해서 필증 바로 줍니다. 필증을 즉시 교부하고 필증을 받으시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개공사가 있었어요. 아하, 이 거래를 알선한 개공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신고무자는 누구냐면 개공이 신고무자예요. 당사자는 신고무자 아닙니다. 만약에 갑이 중개했으면 갑만 하시면 돼요. 당사자는 아니라고요. 예? 개공사 개공갑이 방문 신고해도 되고 전자문서 해도 됩니다. 자, 거짓말할 때 개공갑이 있었습니다. 당사자 또는 개공이 신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업자가 있으면 무조건 업자가 의무자가 됩니다. 업자가 의무자가 되니까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신고제도 제가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고대상 물건, 거래, 의무자, 그리고 신고기한, 등록관청까지 다 말씀드렸고 6번 신고사항 보시면 요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신고사항은 1, 2, 3, 4, 5, 6, 7, 8까지 뭐 이런 내용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과거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대충만 눈으로만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거보다는 7번 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리 법하고 다른 법하고 관계입니다. 그럼 다른 법에 보니까 첫 번째 거민하고 관계는 이미 나왔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거민제도하고 신고법상의 신고제도하고 관계입니다. 이미 공부하셨겠지만 신고하고 필증을 받으시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거민은 따로 안 받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국토기획법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하고 실거래가 신고제도하고 관계입니다. 얘들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신고하고 필증을 받으셨어도 토지거래 허가는 받으셔야 됩니다. 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셨어도 실거래가 신고는 하셔야 돼요. 각각 독립적이고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논리로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실 때는 농취증이 있어야만 등기를 해준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농취증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각각 독립적입니다. 신고했어도 농취증이 있어야 됩니다. 농취증 발급 받았어도 신고 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각 독립적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어서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텐데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외국인 토지법에 의하면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때는 신고나 허가를 받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매매, 즉 계약을 원인으로 국내 토지를 취득할 때는 외토법에 따라 신고를 하셔야 돼요. 외국인도 실거래가 신고하셔야 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외국인을 차별하잖아요. 외국인도 거래 신고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두 신고 다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둘 중에 센 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뭐가 더 세냐면 우리 신고법이 더 세요. 신고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시면 외국인 토지법상의 신고는 따로 안 해도 됩니다. 반대로 외국인께서 국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외토법상 신고를 했어요. 그랬어도 신고법에 따른 거래 신고는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뭐만 하면 된다? 신고법에 따른 신고만 하시면 돼요. 그럼 외토법에 따른 신고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자, 그게 다른 제도와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보면 주택거래 신고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주택법에 있던 주택거래 신고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된 거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죠.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제재가 나와 있죠. 제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재. 뭐 보니까 뭐 과태료 처분이 3천만 원 이하짜리, 취득세 3배 이하짜리, 권리주택 가격 100분의 5 이하 100만 원 이하. 이 과태료 처분은 관련된 그 의무 위반을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기본서 가지고 공부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죠.